환율 1,500원, 17년 만에 충격입니다. 장 시작 20분 만에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중동발 지정학 위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팔아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반등에 속아 추격 매수했다가 다시 물리고 공포에 던졌더니 바닥이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멘탈이 아닙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오히려 폭락을 기회로 바꾸는 구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팔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5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5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게 느껴집니다. 계좌가 파랗게 물들면 이성적 판단은 마비되고 본능이 외칩니다. 당장 빠져나가라고요. 문제는 이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이 대부분 바닥 근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쉽게 말해 빚으로 한 투자입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자동으로 반대 매매를 실행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식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반대 매매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고 그 하락이 다른 사람의 반대 매매를 유발합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2026년 봄, 장 시작 20분 만에 1조 원이 쏟아진 배경에는 이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버티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립니다. 무작정 버티는 건 전략이 아닙니다. 1989년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34년이 걸렸습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지나간 겁니다. 잘못된 종목을 잘못된 비중으로 들고 있으면 버티는 것 자체가 독이 됩니다. 공포에 휩쓸려 던지는 것도 눈 감고 버티는 것도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바로 규칙입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감정이 아닌 원칙이 작동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첫 번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뉴스가 빠른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만들어둔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규칙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전체 자산의 최소 15%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 10집 중 한두 집 정도의 비율이지만 이 여유 자금이 폭락장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왜 현금일까요? 주가가 급락하면 우량주도 덩달아 떨어집니다. 평소 눈여겨보던 종목이 반값 세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미 주식에 올인한 상태입니다. 총알이 없습니다. 눈앞에 기회가 펼쳐져도 쳐다만 봐야 하는 거죠. 반면 현금을 쥔 사람은 다릅니다. 공포가 절정에 달할 때 담담하게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의 형태입니다. 원화만 들고 있으면 환율 급등기에 가치가 녹아내립니다. 2026년 봄처럼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는 달러, 현금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내 달러의 원화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위기의 순간 달러는 무기이자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15% 현금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현금은 방어막일 뿐 그 자체로 수익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폭락장을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기회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매달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 월배당 시스템입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계좌가 아닙니다. 멘탈입니다. 빨간 숫자가 파랗게 변하고 며칠째 마이너스가 이어지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바닥에서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폭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시장이 요동쳐도 배당금은 꾸준히 입금됩니다. 이 현금 흐름이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계좌 평가액이 줄어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계속 생기니까요. 월배당 ETF는 이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도구입니다. 개별 주식처럼 한 종목에 운명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수십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면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마치 여러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과 비슷하죠. 한 건물이 공실이 나도 전체 수입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 전환이 일어납니다. 월배당을 단순히 노후 생활비로 생각하면 절반만 활용하는 겁니다. 진짜 힘은 폭락장에서 발휘됩니다.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떨어진 우량주를 줍는 겁니다. 멘탈이 흔들릴 틈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가 매수를 실행하니까요. 배당금이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다시 배당금을 만들고 그 배당금이 또 주식을 삽니다.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자산 배분이라는 설계도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 투자의 가장 오래된 격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주식, 그것도 몇 종목에 자산이 쏠려 있습니다. 문제는 주식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을 때 주식은 빛납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떨까요?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요. 금리가 급등하면요. 각각의 상황에서 빛나는 자산이 다릅니다. 전천후 방패 포트폴리오는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식, 채권, 금, 원자재를 일정 비율로 섞습니다. 경기 확장기에는 주식이 수익을 끌어올립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채권이 방어막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과 원자재가 가치를 지켜줍니다.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년 봄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명확해집니다. 환율 급등과 증시 폭락이 동시에 왔습니다. 주식 100% 투자자는 계좌가 파랗게 물들었죠. 하지만 금과 달러 자산을 섞어둔 투자자는 달랐습니다. 금값은 위기 때 오히려 상승하고 달러 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원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낙폭이 훨씬 작았던 겁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월배당 ETF를 결합하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자산 배분으로 치명상을 피하고 월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그 현금으로 폭락한 자산을 줍습니다.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전략을 왜 모두가 실행하지 못할까요? 머리로는 알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의 원리를 이해해도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벽은 조급함입니다. 주변에서 누가 테마주로 2배를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 포트폴리오는 한 달에 1% 오르는데 옆 사람은 일주일에 20%를 벌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분산 투자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칙을 깨고 한 종목에 몰빵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반토막 나는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두 번째 벽은 확증 편향입니다. 내가 산 주식에 대한 좋은 뉴스만 눈에 들어옵니다. 나쁜 신호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냅니다. 이미 물린 종목인데 손절 대신 물타기를 선택합니다. 평단가를 낮춘다는 명목으로 구멍난 배에 물을 더 붓는 겁니다. 세 번째 벽은 복잡함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주식, 채권, 금, 달러를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리밸런싱은 또 뭔지, 언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적금에 넣거나 반대로 누가 추천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이 심리의 벽을 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판단을 시스템에 맡기는 겁니다.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해두고 분기마다 한 번씩 비율을 맞추는 리밸런싱만 실행합니다. 오른 자산은 일부 팔고 떨어진 자산은 추가 매수합니다.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규칙이 작동할 뿐입니다. 리밸런싱.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해둔 비율로 되돌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 60%, 채권 30%, 금 10%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석 달 뒤 주식이 크게 올라서 비중이 70%가 됐습니다. 이때 주식 일부를 팔아서 원래 비율인 60%로 맞춥니다. 그 돈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든 채권과 금을 삽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폭락해서 비중이 50%로 줄었다면 채권과 금 일부를 팔아 주식을 추가 매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른 자산은 팔고 떨어진 자산은 사게 됩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강력할까요?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오른 주식을 더 사고 싶어 합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떨어진 주식은 팔고 싶어 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 본능대로 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됩니다. 리밸런싱은 이 본능을 규칙으로 제압합니다. 실행 주기는 분기에 한 번, 혹은 비율이 5% 이상 벗어났을 때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거래 비용이 쌓이고 너무 드물면 쏠림을 방치하게 됩니다. 달력의 날짜를 정해두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 점검 항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MTS 앱을 켜서 내 자산의 쏠림 현상을 확인하세요. 주식 계좌, 연금 계좌,
예적금까지 모두 합쳐서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특정 종목이나 특정 자산군에 몇 퍼센트가 몰려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세요. 한 종목에 30% 이상 들어가 있다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그 종목이 반토막 나면 전체 자산의 15%가 날아가는 구조니까요. 둘째, 현금 비중을 점검하세요. 전체 자산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15% 미만이라면 다음 월급부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쌓아두세요. 가능하다면 일부는 달러로 환전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총알은 미리 장전해 둬야 합니다. 셋째, 노트에 나만의 원칙을 한 줄이라도 적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한 종목 30% 이상 금지, 현금 15% 유지, 분기마다 리밸런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적어서 눈에 보이게 두는 겁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이 메모가 닻이 되어줍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규칙이 붙잡아줍니다. 세 가지 모두 30분이면 됩니다. 폭락장은 준비된 자에게 세일 기간이고 준비 안 된 자에게 재앙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폭락할 겁니다. 언제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이 또 튈 수 있고 예상 못한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내 대응 방식입니다. 속고에 휘둘리며 바닥에서 던질 것인가? 아니면 규칙에 따라 기회를 주울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멘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계좌를 지킨다. 현금 15% 룰로 총알을 확보하고 월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으로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실행하는 구조.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폭락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세일 기간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유독 한 종목, 한 자산에 올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몰빵의 유혹이 큽니다. 이 습관이 위기 때 치명상으로 돌아옵니다. 분산은 지루해 보이지만 지루함이 생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다음 폭락장이 왔을 때 당신은 공포에 떠는 쪽에 서 있을 건가요? 담담하게 죽죽하는 쪽에 서 있을 건가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